심야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여름 캠핑을 가서 겪은 일이야. 2000년 여름. 벌써 25년 전 이야기네. 약속한 날 아침 10시 학교 주차장에 모였어. 우성이, 동욱이, 현주, 그리고 현주가 데려온 현숙이까지. 현주가 혼자 여자라 뻘쭘하다고 친구 한 명을 더 데려왔더라고. 사실 계곡에 놀러 가는 거야. 별거 없잖아. 물놀이하고 라면 끓여 먹고 수박 먹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전부였지. 내가 아빠에게 빌려온 차에 5명이 타고 전북 진안의 운이람 반이람이라는 계곡으로 향했어. 도착할 즈음 이미 사람들로 붐벼서 자리를 찾는데 30-40분을 헤맸는데 우성이가 갑자기 "야! 저기 좋겠다!" 하고 소리쳤어. 우리가 바라본 곳은 정말 딱 명당이었어. 동욱이와 나는 땡볕에 땀 흘리며 텐트 2동을 겨우 쳤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미 물속에서 놀고 있었지. 한참 물놀이하다 우성이가 현주와 현숙이에게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어. "현주야, 저쪽으로 가지 마라." 현숙이도. 현주는 장난인 줄 알았는지 "뭐야, 너 영안이라고 우리 겁주는 거야?" 했고 현숙이는 "영안? 그게 뭔데?" 라고 물었지. 영가를 보는 눈 있잖아. 귀신 보는 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현주와 현숙이는 우성이를 놀리며 웃었지만 우성이는 표정이 안 좋았어. 우성이는 "그만 나가서 점심이나 먹자며 서둘러 나왔고 뒤늦게 현숙이가 점심을 먹으러 텐트에 도착했어. 그리곤 우성이에게 물었지. "아까 큰 바위 쪽 가지 말라고 한 거 왜 그런 거야? 그쪽에 어떤 아저씨가 물고기 잡고 있던데?" 나는 웃으며 "우성아, 너 또 그 병 도졌냐?" 라고 장난스레 말했는데 우성이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나갔어. "오늘은 이상하게 영가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 아저씨 있는 쪽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아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은 깊어지고 랜턴 불빛에 의지해 캠핑을 즐겼지. 얼마쯤 지났을까? 물가에서 첨벙첨벙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난 쪽을 쳐다봤어. 현숙이네? "야, 너 언제 거기 들어갔었어?" 현숙이가 물가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엄청 신난 표정이었어. "얘들아, 아까 그 아저씨가 다슬기를 이만큼이나 줬어." 우린 현숙이 손을 바라봤는데 양파망에 든 건 시커먼 무언가였어. 순간 기겁하고 말았지. "현숙아, 그거 진짜 다슬기 맞아?" 해맑게 웃던 현숙이가 자기 손에 든 양파망을 내려다보고 비명을 질렀어. 우성이는 화를 내며 말했지. "그쪽 가지 말랬잖아. 아저씨 주변에 영가 느낌이 강했단 말이야." 옆에 있던 현주는 말을 이어갔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도 아저씨가 물속에 있는 게 말이 돼?" 하고 말이야. 그리고 동욱이는 현숙이가 땅에 떨어뜨린 양파망을 집어들고 살펴보며 말했지. "이게 뭐야? 그냥 쓰레기잖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현숙이는 공포에 질린 채 말을 했어. "내가 받았을 땐 분명 다슬기였는데." 우성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 "홀린 거야. 저 아저씨도 지금 홀린 상태고 너도 그 옆에서 같이 홀린 거고." 그러더니 현숙이 발목을 쳐다보며 "현숙아, 발목 아프지 않아?" 현숙이는 발목을 보고 다시 "이게 뭐야?" 발목엔 선명하게 사람 손자국 모양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거든. 우성이는 조용히 말했어. "저 물속에 수기가 있어."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고 느낌만 났던 거야. 그리고 아저씨와 널 홀렸던 수기가 너도 나갈 수 없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웠던 우리는 텐트를 그대로 두고 서둘러 인근 마을로 내려갔고 친절한 마을 어르신 덕분에 마을 회관에서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어르신께 전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 한참 말이 없으시던 어르신은 어렵게 말씀하셨어. 그 양반 또 왔구먼. 5년 전쯤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어. 그 뒤로 매년 8월만 되면 그 양반이 나타나지. 아이가 죽은 그 주변 물속을 어찌나 계속 헤매고 다니는지. 우리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텐트가 있는 물가로 향했어. 그리고 어제 그곳에서 아직도 물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 올해 8월에도 그 아저씨가 그곳에 있을까? 너 충일여고 알지? 그래, 대전에 폐교된 흉가 체험지로 유명한 곳. 이 이야기는 충일여고를 졸업한 우리 이모가 직접 겪은 시라고 충일여고 괴담의 전체 이야기야. 충일여고는 원래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공부하는 충남방적이라는 대형 공장에서 만든 야간 실업계 고등학교였어. 8, 90년대 전국의 여고생들은 돈 벌며 공부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이곳으로 모여들었대. 충일여고가 1979년에 개교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1984년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학교와 불과 200m 떨어진 거리에 교도소가 이전해 오고 몇 년 후에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느 날 밤 방직공장 기숙사 창문 너머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밤사이의 소식을 다음날 아침에 확인할 수 있었대. 여고생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데 어젯밤에 교도소에서 탈옥범이 나왔고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였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탈옥범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려왔지. 그 무렵 이모하고 친했던 친구 중에 살집이 좀 있고 소심해서 말수가 적었던 친구. 왜 그런 친구 있잖아. 옆에 있는데도 존재감 없는 이 친구를 순이라고 할게.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 순이가 살이 엄청 쪘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순이야, 좀 그만 좀 먹어 라며 구박 아닌 구박도 하고 그랬대. 며칠이 지났을까? 밤은 깊어지고 이제 학교 시간이 다 돼갈 때쯤이었어.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 그리고 몇 초 후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 흘러나왔어. 여학생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화장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 화장실 끝칸. 그곳에는 순이가 하혈을 하며 쓰러져 있었고 순이 옆에는 갓난 아이가 있었어. 순이가 아기를 낳은 거지. 그런데 순이의 아기가 이상한 거야.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고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대. 누가 봐도 죽은 아이를 낳은 거지. 친구 한 명은 교무실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고 이모와 나머지 친구들은 순이를 부축해서 일단 보건실로 향한 거야. 보건실에 도착한 친구들은 순이를 다그치기 시작했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울기만 하던 순이가 어렵게 꺼낸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그날 밤 탈옥한 그 사람이 내 기숙사에 들어왔어. 소심한 성격에 너무 무서웠던 순이는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 일이 있고 순이는 경북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충일여고 화장실에서는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40년도 더 지난 지금도 들린다고 하던데? 의정부에 있는 40년 넘은 요양병원 이야기 들어봤어? 그 요양병원은 뭔가 좀 이상해.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전부 나이도 많아. 70대 원장님 1명, 60대 간호사 1명, 그리고 요양보호사 2명. 요양보호사 2명 중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인데 이 사람을 김씨 아저씨, 그리고 같이 일하는 60대 중후반 이 사람을 양씨 아저씨라고 할 거야. 양씨 아저씨는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도 누구보다 성실했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나이 드시고 중증으로 몸이 아프시거나 젊지만 장애가 있어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케어를 맡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주된 업무잖아.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가 돌아가실 경우 영안실에 시신을 안치시키는 일까지 같이 하게 된 거야. 돌아가신 분의 몸은 사후 경직으로 인해 점점 굳어가고 무거워져 혼자 하기엔 매우 힘든 일이야. 그래서 항상 2명이 같이 이 일을 했지. 한 달에 한두 건 그 정도 있는 일이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씨 아저씨가 병가를 내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거야. 양씨 아저씨 없이 2달. 2달이 지나고 양씨 아저씨가 복귀했는데 뭔가 이상했대. 얼굴은 창백한데 말투도 행동도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밝아졌대. 그리고 그때부터였어. 평소에는 죽는 환자가 없거나 많을 때는 한 달에 1-2명 정도 환자가 죽는데, 그런데 양씨 아저씨가 돌아온 후 한 달도 안 돼서 6명이 세상을 떠났대. 더 이상한 건 나 없는 2달 동안 고생 많았다고 양씨 아저씨 혼자서 영안실 안치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미안해서 뭐라도 도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지. 그래서 시신으로 옮길 때마다 양씨 아저씨 혼자 다 처리했다는 거야. 전혀 힘든 기색도 없이 말이야. 김씨 아저씨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 내일 모레면 칠순인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기운이 좋을까? 그래서 CCTV를 확인한 거지. CCTV를 본 순간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 영안실로 침대를 밀어 옮기는 양씨 아저씨가 찍힌 영상 전부 양씨 아저씨만 검은 형상으로 채워져 있었거든. 마치 그림자 덩어리처럼. 그날 밤 의아함을 갖고 퇴근하던 김씨 아저씨는 운전을 하며 요양병원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덕계리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운전을 하며 잠깐 CCTV에 있던 장면을 생각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밝은 상형등 불빛이 눈앞을 덮치더니 차량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 왔어. 핸들을 돌려 겨우 피하고 갓길에 차를 세웠지. 천만다행이라는 듯 깊은 숨을 몰아쉬고 부들대는 손으로 핸들을 부여잡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계속 같은 길을 돌고 있다는 느낌. 분명 몇 분 전에도 이 길을 지나친 것 같은데? 지나친 표지판이 또 보이고 또 보이는 거야. 그것을 알아챘을 때 차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 양보호사님? 김씨 아저씨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 양보호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런데 양씨 아저씨는 씩 웃더니 천천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대. 길을 못 찾을까봐 마중 나왔지. 그러더니 양씨 아저씨는 김씨 아저씨의 차 문을 열려고 차문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댔어.
그때 김씨 아저씨가 문득 든 생각은 차 문이 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대. 자동으로 잠긴 차문 손잡이를 더 힘껏 부여잡는 순간 병원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김씨 아저씨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대. 선생님 들리세요? 선생님! 그 순간 눈앞에 강한 빛이 번쩍하면서 김씨 아저씨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어. 주위를 살펴보니 옆엔 아내가 눈물 흘리고 있었고 교통사고 담당 보험사 직원이 함께 앉아 있었어. 보험사 직원이 깜짝 놀라 정말 다행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교통사고 이후로 6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라고 말했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김씨 아저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주위만 멍하게 둘러봤지. 그런데 보조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그 사람은 양씨 아저씨였어. 창백한 얼굴,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던 그가 일어선 후 걸어 나가면서 김씨 아저씨를 보며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게요. 늘 봄 가든 들어본 적 있지? 전국의 3대 흉가로도 유명한 그곳. 왜 영화로도 개봉했었잖아. 오늘은 영화 내용과는 많이 다른 늘봄 가든에 대한 완전한 괴담을 들려줄게. 2000년대 초 제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국도변 중앙고속도로 봉양육교 진입 초반에 위치한 늘봄갈비라는 꽤 이름난 식당이 있었어. 사람들은 늘봄가든이라고 말하지만 낡아서 다 떨어진 간판에는 늘봄갈비라고 적혀 있어. 여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렀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장사가 잘 됐지. 주방에는 사장이 직접 서고 홀에는 종업원 1명이, 그리고 계산대에는 사장의 아내가 있었다고 해. 그 부부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아끼며 키우던 딸이 있었어. 어느 늦은 밤, 차량들만 쌩쌩 달리는 외곽도로의 한적한 버스 정류장. 그곳에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늘봄가든의 딸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 그곳은 밤이면 사람은 거의 없어. 그리고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완전한 시골의 도로야. 그렇게 한적한 도로를 걷던 중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딸아이에게 돌진을 했어. 그렇게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후 식물인간이 되어 몇 년이 넘도록 누워만 지내게 된 거야. 식물인간이 된 딸은 점점 쇠약해졌고 결국 그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됐어. 사장 부부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가게를 계속 운영했지. 그렇게 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믿기 힘든 비극이 또 일어난 거야. 가게에서 일을 돕던 종업원과 사장의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즉사를 한 거지. 그 소식이 전해진 날부터 식당은 운영을 멈추게 됐어. 그렇게 홀로 남겨진 사장은 그 이후로 급격히 말라갔고 당연하게도 장사를 할 수는 없었어. 혼자 남겨진 사장은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늘봄가든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은 가게에서 이상한 가스 냄새를 맡았어. 문을 열어보니 사장이 주방 한가운데서 가스를 틀어놓고 숨져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 늘봄가든은 그대로 방치됐어. 사건이 있고 난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밤 늦게 식당 근처를 지나면 주방 쪽에서 불빛이 어른거린다거나 창문 안쪽에 흰옷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지. 그 여자가 사장의 아내인지 아니면 죽은 딸인지는 아무도 몰랐어. 가끔은 가게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도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나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어. 그렇다고 그 건물이 비어만 있었던 건 아니야. 몇 년 뒤 누군가 매입해서 다시 식당을 열었어.
이상하게도 오픈한 지 몇 달 안 돼 손님이 끊기고 망했지. 이후엔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작은 사찰이 들어왔다가도 1년도 못 버티고 폐업. 2층의 사찰 스님도 황급히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밤마다 건물 안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얘기는 빠지지 않았어. 지금 그 자리 다시 비어 있어. 낡은 간판만 바람에 덜컥거리며 매달려 있고 유리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지. 낮에 보면 그냥 오래 방치된 폐가 같지만 밤에 특히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일 때 그 안쪽 창문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 작년 여름, 일본 나라현 외곽으로 혼자 여행 갔을 때 일이야. 렌터카를 타고 조용한 산길을 달리는데 지도에도 안 나오는 이상한 터널 하나가 저 멀리 보이는 거야. 입구는 오래된 시멘트 벽처럼 사가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끌리더라. 그래서 터널 앞까지 이동을 했어. 터널 안은 아무도 없었고 아주 축축한 느낌이었어. 이곳저곳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가 혼자 켜졌어. 처음엔 그냥 지리직대는 잡음이었는데 그 안에 뭔가 말소리가 섞여 있는 거야. 처음엔 당연히 일본 라디오 방송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꺼내줘. 꺼내줘. 순간 귀를 의심했어. 계속해서 꺼내줘. 꺼내줘. 분명 한국어였어. 순간 몸이 바짝 얼어서 떨리는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눌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어느샌가 시동이 걸렸어. 여행을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이곳은 어디일까? 구글맵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지. 그리고 알게 됐어. 1913년 그 터널 공사 중에 조선인 노동자 152명이 매몰됐고 회사는 구조조차 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렸대. 아, 그 터널 이름? 이코마 터널. 이코마 터널이야. 너 그 얘기 들었어? 경기도에 있는 한 IT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회사에 송대리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4년 차인데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했나 봐. 성격도 깔끔한 데다 일도 잘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조기 승진 대상에 오르기까지 했대. 그런데 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송대리와 함께 일하는 신입은 3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야. 실제로 1년 사이 신입 3명이 연속으로 퇴사했대. 한 명은 공황장애, 한 명은 우울증에 의한 병가. 다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다 똑같았다는 거야. 공포에 질린 얼굴. 그러던 어느 날 한 달도 안 된 신입 하나가 사라졌어.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그날 송대리도 무단 결근을 했지. 미친 건 그 다음이야. 청소 아주머니가 송대리 책상 밑을 치우다가 그걸 봤대. 작은 비닐봉지 안에 붓적으로 감싸 만든 인형 4개, 그리고 머리카락 몇 가닥. 인형 뒷면엔 붓으로 쓴 글씨가 있었대. 대신 데려가소서. 그날 이후 송대리와 신입사원은 결국 나타나지 않아 퇴사 처리됐고 지금은 송대리 자리에 또 다른 대리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도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대.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야. 자기 책상 밑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고. 눈치챘겠지만 그 인형이 양밥이었다는 거야. 그건 애군을 막는 주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대신 데려가게 할 수도 있다더라. 너라면 그 양밥 인형 태울 수 있겠어? 혹시 속리산 가봤어?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대학생 1학년을 마치고 난 1년간 휴학을 했어.
휴학 후 선배의 소개로 충북 청주에 있는 이벤트 회사에서 6개월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속리산 수련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수련회 조교를 하는 일이었지. 일정은 대부분 비슷할 거야. 첫날 아이들이 입소하면 방 배정하고 학교 개별 프로그램 진행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 거야. 첫날은 저녁 식사하고 담력 훈련, 둘째 날은 속리산 법주사 탐방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밤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마지막 날 폐소. 첫날은 초등학생들 앞에서 빨간 모자를 눌러쓰고 근엄한 모습을 보여야 해. 저녁에 담력 훈련을 해야 하는데 혹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 밤이 깊어지면 335 짝을 지어 산 아래서 출발을 시키고 산 중간중간 조교들이 숨어있는 귀신 역할을 하는 거야. 담력 훈련을 마친 다음 날부터는 이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맞춰줘. 아이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도 있었어. 대부분 아이들의 반응은 비슷해. 어제 담력 훈련 정말 무서웠다. 뭐 그렇네요? 그런데 수련회 일한 지 2달 정도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교관님, 사코스 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누구누구는 사코스에서 바지에 오줌 쌌어요. 히! 이런 얘기였는데 난 의아한 태도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사코스? 사코스에서 뭐가 무서웠는데? 아이들은 일제히 그러는 거야. 사코스 통과할 때 차가운 손으로 저희 발목 잡았잖아요. 라고 말야. 사실 담력 훈련에는 교관 3명이 3코스까지 담당하거든. 그 마지막 4코스는 누구였을까? 너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늦은 밤 불 꺼진 일본의 어느 여자고등학교. 조용한 복도를 따라 끝까지 가면 왼쪽 끝 화장실이 하나 있어. 그곳 3층 여자 화장실. 3번째 칸 앞에 서서 하나코상, 하나코상, 하나코상 이렇게 3번 부르고 조금 기다리면 안에서 문이 끽 하고 열리고 붉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내민다는 거야. 눈은 감은 듯 떠 있고 입꼬리는 아주 살짝 올라가 있어. 그때 뒷문이 철컥 하고 잠기면 이미 너무 늦은 거야. 하나코를 만났던 아이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한대. 하나코상은 그 학교에 다니다 화장실에서 죽었다고. 누구에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 그 아이는 아직도 그 화장실 안에 있다는 거야. 너 그거 알아? 유튜브 영상 중에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영상이 있대. 그 영상은 선택된 사람한테만 가끔 추천창으로 노출됐다.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는 거야.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고 본 사람은 많다는데 정작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영상이래. 기억하는 거라곤 영상의 제목과 나도 모르게 구독을 눌렀다는 사실이라는 거야. 왜냐면 영상 시청 후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구독할 때까지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야. 아, 그 영상 제목? 너가 지금 보고 있잖아. 절대 시청 금지. 안녕하세요. 심야 인공포 라디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침 햇살님의 제보입니다. 평소에는 제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 작업을 진행하지만 이번 사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생생해 각색 없이 원문 그대로 전달하려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야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학창시절 내내 왕따였다. 친구도 없었고 이유 없는 폭력과 조롱이 매일 같았다.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눈치만 보고 얼굴에 멍이 들 때면 밤늦게까지 거리를 떠돌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향한 곳은 집 근처의 낡은 놀이터였다. 그곳에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었다. 오늘도 힘들었어? 그 친구는 마치 내 마음을 다 아는 듯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학교에서 당한 일을 털어놓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다. 사실 그 친구도 나와 같은 왕따였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도록 1년 넘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이였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만 그 친구도 나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와 함께 앉아있던 낡은 놀이터의 그네는 그대로였지만 그 친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매일 밤 놀이터를 찾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다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다. 그 친구가 없는 한 달이 지옥 같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나 없는 동안 잘 지냈어? 그리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친구는 일어서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 친구를 더 이상은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내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다. 마치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학교 생활이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던 년들 하나 둘씩 학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를 제일 괴롭혔던 년은 교통사고가 나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그년 꼬봉짓을 하던 년들은 하나 둘 전학을 갔다. 그 시기 정말 놀이터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다 좋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건가? 라는 생각들로 머릿속에 꽉 찼었다. 그리고 그때쯤 학교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당연히 나에 대한 소문이었다. 사실 유무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 이후로도 어차피 나는 왕따였기 때문이다. 졸업할 때까지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한테는 그게 오히려 편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벌써 세월이 13년이 흘렀다. 나는 그 친구를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최근 꿈에서 그 친구를 다시 보았다. 고등학생 때의 모습 그대로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잠에서 깼고 미친 듯이 SNS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놀이터 친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놀이터 친구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나마 인스타를 통해 그 친구와 같은 반, 그나마 그 친구를 사람 대접해줬었던 친구를 찾았고 그 애에게 DM을 보냈다. 그리고 놀이터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고 어렴풋한 기억을 되짚어 봤다.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날, 친구가 사라지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났던 그날은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놀이터 친구에게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잊고 지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있어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리고 나와 친구를 괴롭혔던
지금은 어디에선가 잘 살아가고 있을 그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 너희들은 잘 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제보한다. 내가 잘하는 건 공부. 비록 지방의 소도시 고등학교였지만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서울대 진학을 하지는 못했고 서울로 올라와 재수학원을 다닌 끝에 서울대 대신 나름 유명한 여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6년, 대학까지 4년, 총 10년을 여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만 했던 나는 취업조차도 여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다. 남자를 만날 기회라는 것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모쏠이라는 말이 있다. 나이가 30이 넘은 나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주변 친구들 한 명씩 점차 결혼을 하고 카톡의 프사는 아기들 사진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커리어 우먼이라고 항상 나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다. 반면 내 머릿속은 결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다. 그 시기 서울에서 인천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작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고 밤마다 그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훈훈한 외모와 소위 말하는 몸짱. 특이한 게 있다면 6,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옷차림과 그 사람의 가슴 한켠에 동그란 점 3개가 모여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와 밤마다 즐거운 연애를 했고 더 이상은 친구들이 부럽지는 않았다. 비록 꿈일지라도 나를 만족시켜주는 밤의 남친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밤새도록 뒹굴고 나면 다음 날은 정말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밤이 오기를 항상 기다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회사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박 과장님이 나에게 점점 티가 나게 잔해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돈을 모으자는 우리 둘의 합의로 집은 그냥 내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나는 점점 죄책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비록 꿈속일지라도 남편보다는 꿈속의 남자와의 잠자리가 더 나를 만족시켜줬기 때문이다. 그와 밤새도록 뒹굴고 나면 남편과의 잠자리는 피하게 된다. 현실을 자각할 때쯤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꿈속의 남친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쉽지는 않았지만 몇 날 며칠 밤마다 나는 모질게 그를 끊어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고 어느 날 우리에게 임신이라는 선물이 찾아왔다.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임신한 나를 돌봐줬고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었다. 아기는 잘 자라.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신혼 기간 동안 꿈속의 남친과 외도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가슴 한켠에 3개의 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계가 열릴까요? 오늘도 심야 인터뷰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인 피벳 사자에서 제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벳 사자에서는 1300년 전부터 그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말이죠. 죽음의 순간,
청정 광명과의 첫 만남으로 숨이 멈추고 심장이 고요해질 때 눈부신 청정한 빛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이 빛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한한 평화와 자유로 가득 차 있죠. 티벳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곧 너 자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피합니다. 왜냐면 너무 밝고 너무 진실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모든 거짓과 허상이 무너지고 당신이 쌓아온 욕망과 집착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 해체의 순간이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영혼은 그 압도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전은 경고합니다. 만약 그 빛을 피한다면 너는 다시 윤회의 길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면 영혼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단 한 줄기 빛을 붙잡으면 끝없는 미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 그 빛마저도 너의 마음이 만든 것.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집착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빚어낸 환영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 환영을 알아차리고 빛과 합이라는 자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죠.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빛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빛은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존재합니다.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빛과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 때는 1999년이었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만화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충남에 위치한 대학의 애니메이션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 지금은 웹툰 작가라는 번듯한 직업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 입장에서 만화를 그린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 요즘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 만화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만 1999년에는 전국에 5개 대학밖에 없었을 정도니까 알만하지. 아무튼 각설하고 그렇게 꿈에만 그리던 애니메이션 학과에 입학한 나는 1999년 8월에 개최되는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시카프에 3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출품하기 위해 입학과 동시에 학교 3층 실기실에서 밤낮 없이 그림을 그렸어. 오죽하면 그림을 그리다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친구가 깨워서 일어나 보면 수업 시간이었을 정도야. 주중에는 거의 실기실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보면 돼. 본가가 학교하고 1시간 거리의 인근 도시에 있었는데 하도 집에 오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밥을 싸서 오신 적도 있을 정도야. 이런 생활을 입학 후 5개월간 지속했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그림을 좋아한다지만 성격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어. 정말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정도로. 출품 기한은 다가오는데 그려야 할 그림은 너무 많고
3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혼자 4,320장을 그리고 채색하는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해봐.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날도 그렇게 힘듦을 꾹꾹 누르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내 그림 앞으로 무슨 종이 한 장이 쑥 밀고 들어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왔어. 아이, 뭐야, 망쳤잖아. 욕과 함께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지. 내 눈앞에는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어. 한 명은 복학생처럼 보였고 인상이 굉장히 험악한데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우리 또래로 보였는데 좀 양아치 느낌? 암튼 2명 다 일반 대학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 솔직히 쫄았다는 표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눈을 내려 종이를 바라봤는데 그 종이는 전단지였어. 총학생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땡땡. 나는 예, 투표할게요 하고 옆에 그림을 그리다 말고 쳐다보고 있는 친구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빨리 하고 그 자리 떠나려는데 총학생 회장 후보 남자가 갑자기 저기요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야. 그래서 얼떨결에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친구와 1층 자판기로 향했어.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하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뒷담화를 시작했어. 대략 내용은 시카프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와서 그림을 망쳤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친구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말이야. 뒷담화가 끝나고 3층 실기실로 가려고 계단을 오르려는데 왜 있잖아, 계단 중간 돌아 올라가는 공간? 거기에서 그 남자 둘을 다시 마주쳤어. 그 험악한 얼굴이 웃음기 없이 일그러져 있었는데 바로 알겠더라. 거기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걸. 나하고 친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미친 듯이 뛰어서 실기실로 들어갔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본가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과 이른 저녁을 먹고 있었어. 참 요즘도 5시 뉴스 하나? 암튼 TV에서 5시 뉴스가 나오더라.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우리 학교 현판이 나오는 거야. 모자이크 처리돼 있는데도 바로 알겠더라. 그래서 우리 학교네 하며 신기하게 뉴스를 계속 봤어. 그런데 진짜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며칠 전 나하고 악수를 했던 총학생 회장 후보 그 사람과 그 옆에 있던 복학생이 같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막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 대학생으로 위장한 폭력 조직 검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뭘 것 같아? 그건 바로 범죄 혐의겠지? 범죄 혐의는 후배 조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조직원을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죽은 조직원의 장기를 소금에 찍어 소주 안주로 먹으면서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발설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고 사체는 7조각으로 나뉘어 조직폭력배 합숙소 인근 야산에 버렸다는 거야. 하지만 범행 일주일 만에 죄책감을 느낀 조직원 1명이 경찰에 자수를 해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어. 나는 진짜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느낌이랄까?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면서 악수했던 그날의 그 장면과 실기실로 향하는 계단에서 마주쳤던 그 표정이 떠올랐어. 2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 돋아. 여담으로 말하면 구속된 그 조직의 두목은 교도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총학생회장 후보는 생활체육과를 다녔었고 조직 자금을 모으기 위해 총학회장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참 대박인 게 그 폭력 조직 합숙소가 우리 집 본가하고 두 골목 옆에 있었다는 거야. 믿어져? 응? 그 폭력 조직 이름? 아마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알걸? 영웅파라고 말이야.